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환영합니다. 방금 전 있었던 강남순 교수님과 이유한님의 대담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너무 귀한 통찰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좋은 질문들과 또 코멘트로도 함께 좋은 시간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너무도 귀한 세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사실 저희도 저희 스스로 저희 섭외력에 감탄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이얼로그 주제는 탈분단,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이라는 주제입니다. 네, 정말 또 너무너무 기대되는 세션이기도 한데요. 아마 대화를 진행하면서 세 분께서 조금씩 본인의 소개가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믿어지지만 짧게 저희가 간단하게 각 스피커들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조셉 킴님께서 미국에서 온라인으로 오늘 저희와 화면으로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조셉님께서는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란 북향민입니다. 2006년에 북한을 벗어나 중국으로 향했고 1년 이후 미국에 오게 되어 현재 미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조셉님의 테드톡을 아마 보셨을 텐데 무려 유튜브에서 150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 영상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또 Under the Same Sky라는 회고록 또한 출간하셨고 현재는 조지 W. 부시 대통령 연구소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안톤 숄츠 기자님이신데요. 아마 여러분도 여러 매체를 통해서 또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일인으로서 2001년부터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100여 개 이상의 기사를 출판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이자 독일 최대 프리랜서 특파원 네트워크인 발트 리포트의 한국 통신원이십니다. 현재는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고요. 오늘 이 시간 서울에 저희와 함께 해주고 계시고 국제협력 프로젝트 경영, 컨설팅,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등 정말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여러 토크쇼에서도 활동하며 남북 관련 이슈와 통일에 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대 전환의 국회의원 조정훈 의원님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스스로를 국회의원이라는 명칭보다는 입법 노동자로 부르시면서 의원님보다는 정훈님을 선호하시기에 그렇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은행을 통해 여러 나라를 약 15년간 돌아다니시다가 귀국하여 재단법인 여시재 부원장,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 등을 거쳐 작년 2020년 총선을 통해 21대 국회 비례대표로 활동하고 계신데요. 시대전환이라는 정당 또한 스스로 진보나 보수라는 이념을 거부하기에 저희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와도 너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한 가지 더 에피소드를 소개해드리면 조정은 의원님은 저희 리제너레이션 무브먼트와 또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하는 첫 행사를 아주대 통일연구소에 계실 때 직접 미국으로 모셔서 함께 저희가 그 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또한 연을 이어가고 또 디아스포라 다이얼로그에 이렇게 흔쾌히 또 참석해 주시겠다고 하셔서 저희는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머더레이터 역할을 함께 해주실 조정은 의원님에게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렬한 환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조정훈입니다. 오늘 한국 시간 일요일 아침인데 아마 전 세계에서 다들 듣고 계시는 거지요? 보고 계시는 거지요? 반갑습니다. 3일 동안의 긴 장정이 이번 세션으로 마무리되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의 이름이 탈분단 새로운 정체성의 탄생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묻다라는 세션으로 약 1시간 반 정도 준비했습니다. 저보다는
오늘 두 분 모신 분들, 안톤 슐츠와 조셉 김님의 내용이 저도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를 굳이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포 또는 이방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참으로 우리에게는 낯설지만 익숙하고 또 익숙하지만 낯선 분들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분들의 존재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해야 될지, 그리고 이들이 갖고 있는 그 관점과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치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허심탄회하게 솔직하고 건설적으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두 분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디아스포라 분들이, 제가 만나본 많은 분들이 이 한반도의 문제, 특히 탈분단, 통일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어찌 보면 새롭기도 하지만 당연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느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고유의 가치가 아니라 세계 시민으로서의 가치를 경험하면서 배우면서 실천해가면서 사는 분들에게는 이 한반도의 분단의 문제가 너무너무 크게 다가왔고 아프게 다가왔으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도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통일 담론을 지배해왔던 국가주의라 그럴까요? 아니면 민족주의라 그럴까요? 이런 문제들을 넘어서 국제적이고 보편적인 세계 시민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들에 저는 굉장히 큰 관심과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저보로 모더레이터도 하고 스피커로 하랍니다.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낄낄빠빠 하라는 소리죠?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우리 안톤 슈월츠님과 그다음에 조셉 김님에게 마이크를 드리고, 제가 굳이 한마디 해야 될 타임이 오면 저도 한마디 양념 삼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대되는 세션은 마지막에 되어 있는 Q&A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질문도 좋습니다. 저희 세션을 들으시면서 생각하신 것, 느끼신 것, 그리고 질문하고 싶은 것들을 타이핑으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저희가 지금 스크린을 보고 있거든요. 스크린을 보면서 최대한 자유롭게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제 소개 그리고 세션 소개는 마치고 바로 이제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안톤 슐츠와 조셉 김님 방금 소개는 했지만 이분들의 살아온 삶과 내용을 들어보면 너무너무 재미있고 인상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자기소개라 그럴까요? 이 한국에서는 자기소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민증을 깐다 그러는데 주민등록증을 열어 보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시죠? 네, 여기서 사셔가지고 민증을 한번 까주시죠, 안톤 숄츠님.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아까 간단한 소개 이미 받았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저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처음 이 행사 때문에 연락이 왔을 때 디아스포라 테마가 디아스포라 왜 저한테 연락했냐, 저하고 무슨 관계 있는가 생각했는데, 왜냐면 저는 아까도 이런 세계 시민 이런 단어 쓰셨잖아요. 사실 이 단어 우리 독일 사람한테 좀 특별한 의미 있는데, 왜냐하면 독일 대표하는 시인 괴테 항상 그런 말씀했는데, 저는 독일 사람 아니다, 저는 그 세계 시민이다. 그래서 저에 대해서 생각하면 또 저는 디아스포라 이 단어 자체 저하고 특별한 관계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항상 오히려 그냥 전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단어가 제가 항상 그냥 방법이 없어서 도망가야 되는 사람, 아니면 싫어해도 해외 갈 수밖에 없고 경제적인 문제 있기 때문에, 아니면 먹을 게 없어서 옛날에 아일랜드에서 예를 들어서 사람들 많이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면 이 단어 제일 먼저 사용했던 게 유대인 때문에 많이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사람 아니다. 저는 그냥
여기 한국 문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기서 왔는데 약간 뭐 재미로 왔다고 말하는 게 좀 조금 어색하지만 근데 디아스포라 저한테는 맞는 테마인가? 근데 이 단어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면 저도 어느 정도 관계 있는 사람이고 지금 한국에 온 지 저는 처음 한국 왔을 때 94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의 27년 전에 왔는데요. 그리고 지금 한국에서 여러 가지 활동했고 스님들하고 사찰에서도 같이 살고 거의 스님처럼 그리고 뭐 지금 15년, 17년 동안 기자 활동도 하고 뭐 여기 한국 오는 회사들한테 특히 독일 업체 그리고 다른 업체도 좀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되게 다양한 경험도 있고 다양한 관심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중요한 테마는 뭐 디아스포라 그리고 그 통일 그리고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전에 처음 왔던 그 94년의 한국 그리고 요새 볼 수 있는 그 약간 새로운 한국 뭐 새로운 제너레이션하고 뭐 새로운 문화 이런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꼭 다 좋은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잘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해외 가든지 아니면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인지 이런 테마에 대해서 우리 항상 잘 생각해야 되고 앞으로 미래 한국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94년부터 27년 동안 한국에 사셨다고 하시네요. 저는 실은 고백하면 98년에 한국을 나와서 2016년에 한국에 다시 들어와서 한 20년 한국에서 없었거든요. 제가 없을 때 안톤 슈왈츠님은 한국에 사셨고 저는 다른 세상에서 살았고 굉장히 다양하고 재밌는 경험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할 수 없어서 뭐 전쟁을 피해서 그렇죠 유대인들 못 살아서 고향에서 살 수 없어서 다른 지역 나라에서 사는 분인데 아마 안톤 숄츠는 그게 아니라 원해서 자발적으로 한국 문화와 관심이 있어서 이제 한국에 오신 분이라서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자란 그 환경과 전혀 다른 곳에 살면서 이 2개, 3개, 4개의 다른 세상을 비교할 수 있는 경험, 이 비교할 수 있는 경험이 저는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 얘기를 조금 이따 한번 더 들어봤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바로 우리 조셉 김님, 지금 미국에 계신가요? 그럼 시간이 몇 시인가요, 미국이? 네, 안녕하세요. 저 지금 저녁 9시 20분이에요. 네. 저녁 9시 20분이요, 토요일. 네. 네, 그렇군요. 토요일 늦은 시간에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조세김 님도 자기 디아스포라 스토리를 좀 소개해 주시죠.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요셉이라고 하고요. 북한에서 태어났고, 2살 때 누나는 중국에 팔려갔고, 어머니는 나중에 감옥에 가셨고, 거기에서 돌아가셨고, 뭐 한국 단어로 얘기를 하면 노숙자라고 해야 되는가요? 노숙자로 한 3년 반 살다가 중국에 가게 됐고요. 중국에서 1년 동안 뭐 빌어도 먹고 낮에는 뭐 빌어 먹고 밤에는 뭐 산에서 자든지 아니면 버려진 집에서 시골 집에서 살다가 운이 좋게도 저기 링크라는 그 난프로핏 비영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 2007년도에 왔고요.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나왔고 대학교도 미국에서 나왔고요. 지금은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업상 뭐 글도 꽤 많이 쓰는 편이고 얘기도 꽤 많이 하는 편인데 저는 사실 다야사 죄송합니다. 문자가 와가지고 좀 I got distracted. 저는 사실 다이아스포라라는 그 단어를 제가 제 글에서 써본 적도 없고 사실 그 단어의 의미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초청받아가지고 부랴부랴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아스포라에 대한 그런 깊은 지식은 없지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 오늘 하는 그 대화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부시센터에서 일하고 계시고 2007년에 미국에 가시고 지금 미국, 중국, 한국에서도 사셨죠? 짧지만. 아니요, 저는 그 운이 좋게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미국으로 직접 왔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여행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그 한국에서 exchange 프로그램 그 뭐죠? 교환 학생 프로그램인가요? 겨울 학기여가지고 6주를 서울에서 보냈고요. 그게 제가 처음으로 한국에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어로 제가 이런 자리에 나와서 얘기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많이 떨리네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살아본 경험은 없고, 아니다. for visiting. 여행 삼아 공부하러 2번 갔던 적은 있어요. 네. 예,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제 미국과 북한이라는 매우 다른 세상에서 이제 살았던 경험을 갖고 계시네요. 그 경험들이 어떻게 그 정체성, 조셉 윤님의 그 아이덴티티를 형성해 왔는지 그런 질문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신 순서에만 이제 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참 그 역할을 바꾸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정치를 하고 있는 현실 정치인이고요. 그 전에는 말씀드린 대로 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해외에 나아가서 세계은행이라는 국제개발기구에서 약 한 15년 정도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녔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가 20 몇 년이 되는데 이사를 28번을 했어요. 그래서 나쁜 남편이죠, 그렇죠? 미국에서 살았지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많은 나라,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도 살았고 발칸 반도의 유고슬라비아가 이제 분할되면서 이제 코소보, 알바니아, 세르비아 등등으로 나눌 때 제가 그 코소보 분할 협상의 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르비아로부터 코소보를 분할하는 과정을 제가 담당을 했었고요. 또 그 이후로 이제 그 러시아가 소련 연방이 붕괴되고 러시아로 되고 동구권들 폴란드,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등의 경제 개발을 지원을 했었고요. 또 예루살렘에 한 3년 정도 있으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그 피스 프로세스를 그 중재하는 국제 중재 팀의 부단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라고 악의 축이라고 하죠. 가자 지역에 하마스의 협상을 한 2년 반 동안 하기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아마 제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예상하지도 않았던 방탄조끼에 방탄차를 몰았던 경험이 생생합니다. 굉장히 무거운 차입니다. 방탄차는. 그리고 우즈베키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경제 개발 이제 중앙아시아 전체의 경제 개발 책임자가 돼서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에 거주하면서 경제 개발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2016년에 한국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면서 정치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정치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답, 정치인이라면 다 답해야 되는 이 질문과 함께 우리의 특수 상황, 이 분단이라는 이 특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아주대 통일연구소 소장을 맡으면서 4년 정도 그 고민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리제너레이션도 만나게 되고 조지아까지 방문해서 두 분이 하시는 아주 놀라운 일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하고 아버님이 고향이 나라가 다릅니다. 아버님은 서울 출신이지만 어머님은 평양 출신이십니다. 평양에서 태어나셨고 평양에서 실향민이시라고 하죠. 레퓨지입니다. 한국 전쟁 때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이북 음식을 좋아하고 북한 욕을 잘합니다. 이 갓나 새끼, 그렇죠? 이 갓나 새끼한테 좀 더 화가 나면 종갓나 새끼 이렇게 들어가는 욕이 아주 제 입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은 민족주의적으로 보면 굉장히 저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할 것 같지만 저는 민족주의를 거부합니다. 오히려 세계 시민주의, 국제적 보편주의를 가지고 그 남북 관계를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세계 국제사회의 소위 핵인싸로서 15년을 살아보니까 사회, 국제사회가 움직이는 방법들, 모습들,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역할을 해야 되는지가 조금씩 보이고 지난 70년 동안 우리 민족, 우리 대한민국을 지배해왔던 이 한민족 통일론, 같은 민족이니까 무조건 통일해야지 라는 건 더 이상 답이 아니다라는 생각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웃국가로 삼자라는 생각을 했고 그 과정에 디아스포라 분들을 꽤 많이 만나면서 그분들이 주시는 조언들과 제안들, 관점들이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되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배경 때문에 제가 아마 이 자리에 앉아서 사회도 보고 또 게스트로서 얘기도 해야 되는 어려운 역할을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하지만 자발적으로 저도 세계에 나가서 성인의 그 직장 생활의 대부분을 한 20년을 해외에서 살고 있다가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정치를 하는 사람이고요. 안톨 슈완츠는 독일에서 태어나셨죠? 네. 네. 독일에서 몇 살에 한국에 오셨습니까? 저는 한국 왔을 때 22살이었어요. 네, 대충 나이가 이제 정리가 되는군요. 네, 이렇게 아마 저랑 동갑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22년과 27년 그렇죠? 한국과 독일이라는 굉장히 다른 문화에서 살아오셨고 조셉 이윤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서 자라시다가 중국을 거쳐서 미국에서 2007년이면 한 14년, 15년 미국에서 살고 있는 서로 다른 조합의 세 사람이 지금 만났습니다. 자, 이 세 사람의 다른 관점을 가지고 한번 우리 이 한반도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슐츠님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제 특히 이제 독일이라고 하시면 대한민국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사회 경제주의도 있지만 뭐 아우디 벤츠도 있지만 오늘의 주제인 그 통일을 먼저 이룬 그렇죠? 굉장히 부러웠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게 독일 총리님께서 대한민국 방문하셨어요. 국회에 오셔가지고 저희 국회의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대한민국이 독일보다 먼저 통일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독일을 돌아가셔가지고 6개월 만에 통일을 하셨습니다. 이거 알고 한 건지 모르고 한 건지 살짝 놀린 건지 아니면 그렇게 갑자기 찾아온 통일인지 모르겠지만 통일을 경험한 분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같이 살아가는 이 방법을 배우고 있는지,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아까 특히 27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 변화가 있었는데 좋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신 게 제 귀에 박혔는데, 아주 솔직하게 좀 그런 것들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 원래 아주 솔직한 편입니다. 그래서 인기 많이 없어요. 한국 사회에서 너무 솔직하게 말하면 항상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지금 통일 이야기 하셨기 때문에 통일 이야기 당연히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그리고 그 독일 통일 지금 3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한참 됐어요. 약간 one generation. 그 정도? 그래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완전히 한 나라 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 그리고 아까 하셨던 질문, 우리 한국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 약간 앞으로 우리 뭘 해야 우리나라도 통일될 수 있는지, 이런 질문 당연히 엄청 많이 받았어요. 사실 2018년 그때는 그 문 대통령하고 그 북한하고 또 뭐 많이 방문도 했고 뭐 그때는 이 분위기였잖아요. 지금 드디어 여기 한국에서도 뭐 통일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 좀 있었는데 특히 그때는 엄청 많은 요청 받았고 뭐 TV 프로그램이나 뭐 발표하는 게 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할 수 있냐. 근데 제가 항상 그때도 오늘도 말해야 되는 게 독일 통일은 사실은 되게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나라 자체가 많이 틀리고 문화도 틀리고 그때 시간도 완전히 30년 전에 전체 뭐 세계가 다른 세계였어요. 세계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요새. 그래서 당연히 한국 사람들 독일한테 배울 게는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가끔 제가 느꼈던 게 한국 사람 이런 컨셉 독일에서 잘 된다. 우리도 1대1 그냥 한국 쓰면 좋겠다. 근데 저는 항상 조심하라고 그냥 독일에서 잘 되니까 꼭 한국에서 잘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잘 되는 일은 꼭 독일에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문화가 틀리고 상고 방식도 틀리고 그리고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주변의 그 정치인. 왜냐하면 우리 잘 아는 게 독일 그냥 자기 힘으로만 통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미국도 어느 정도 허가 줘야 되고 러시아도 허가 줘야 되고 뭐 주변인은 프랑스, 영국 다 어느 정도 오케이 해야 우리는 통일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90년대 초반 되게 분위기 좋았어요. 고르바초프 같은 사람도 있었고 미국도 오히려는 되게 진보적인 완전히 진보적인 부시는 진보적인 대통령 아니었지만 근데 그래도 제 정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변 그때는 그냥 독일 모든 나라들하고 좋은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잘 됐어요. 사실 운이 좋았어요. 그냥 이 전체 독일 통일 스토리 지금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 너무 시간 걸리지만 근데 하나만 말하고 싶은 거 정말 운도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나라들 지금 관계가 거의 다 안 좋아요. 어느 정도. 일본 관계는 특히 안 좋고 지금 그리고 중국 관계도 아주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러시아 관계도 뭐 특별히 좋다고 뭐 미국까지 뭐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후는 아마 조금 나아질 것 같은데 특히는 트럼프 있었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 관계가 안 좋으면서 사실 통일하기는 생각보다 어렵다고 생각해요. 유감스럽지만. 그래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준비하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들 사실 여기 한국에서 사는 사람들 특히 젊은 제너레이션 왜냐하면 젊은 제너레이션 한국의 미래니까 통일 원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정치 문제도 있다고 그랬는데 그거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요새는 젊은 제너레이션 한국에서는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많고 아니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북한학 가르치는 대학교 2개밖에 없는 게 알고 있어요. 전국에서. 이것도 사실 좀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우리도 먹기 살기 힘든데 지금 만약에 통일되면 얼마나 많은 돈 들어갈 건데 얼마나 그 사람들 다 여기서 들어오고 저희 좋은 대학교 가고 싶어요. 좋은 일자리 잡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 오게 되면 저한테는 더 힘들어질 거예요.
이런 부분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말하는 게 이 안 좋은 부분 보지 말고 이거 기회 될 수도 있어요. 북한 만약에 관계 더 좋아지면 어떤 기회 될 수도 있어요. 새로운 예를 들어서 젊은 사람만 여기 오는 게 아니고 젊은 한국 사람도 북한도 갈 수도 있고 지금 경제 힘든 건축업체 아니면 다른 업체들 새로운 시장도 생길 수도 있어요. 사실 이거는 꼭 한국 다 돈 내야 되는 게 아니고 사실 한국 경제, 한국 미래 위해서 대단한 기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하나가 준비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주변에 있는 나라 관계는 좋은 관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젊은 제너레이션한테 이 북한 그냥 악한 나라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 악한 사람 아니고 그리고 정말 북한 그 통일은 우리한테 부담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대단한 기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거 많이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 북한 전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정말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대학교는 한국에서는 끝없이 많은데 북한 학 가르치는 대학교 2개밖에 없어요?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제 생각에는 이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필수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이렇게 가까운 나라, 더 커진 민족이 있는 나라 왜 사람들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가? 이런 마인드가 생겨야 정말 어떤 좋은 통일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대한민국에는 북한학을 가리키는 대학이 2개밖에 없는가? 근데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분들은 왜 2개나 있는가? 2개나 써서 졸업하면 뭐하나 그 사람들 걱정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독일 질문이 서독에 계셨나요? 동독에 계셨나요? 통일 전에. 저는 함부르크 출신, 그래서 네. 서독이요. 네. 동독에 대해서 궁금하셨습니까? 역시 젊은 사람 가끔 조금 무식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똑같았어요. 젊었을 때 특별히 관심 없었어요, 많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북한 관계 같은 게 아니었잖아요. 우리도 베를린 우리 수도 그때는 수도 아니었지만 지금 근데 원래 베를린 오랫동안 독일 수도였고 베를린도 어느 정도 서독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갔다 올 수 있었어요. 바로 동독 안에 있는 우리 베를린 갔다 올 수 있었으니까 사실 훨씬 더 많은 교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방송국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는 그냥 동독 방송국도 볼 수 있었고 동독 사는 사람도 사실 우리나라 방송국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서 거기 파트너 학교 있었어요. 서로 편지 보내고 이런저런 거. 그래서 약간 거의 북한 지금 좀 신비롭다. 약간 누구도 모르는 나라 같아요. 그냥 근데 그런 관계는 독일에서 아니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나라 뉴스도 보고 그 사람들 우리 뉴스 보고 당연히 잘 몰랐던 것도 많지만 근데 지금 북한하고 남한 관계는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런 질문은 사실 통일됐을 때 저는 그때는 고등학생이었어요. 어느 정도 한국 수준과 비하면 그때도 저는 그냥 통일됐든지 안 됐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반대하지 않았지만 아주 큰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베를린에서 사실 장벽 무너지면서 어마어마한 파티였어요. 핑크 플로이드도 콘서트하고 월드스타 다 오고 공짜로 콘서트 해주고 그냥 전 세계 사람들 베를린 가서 저 안 갔어요. 그래서 진짜 그때 왜 이렇게 바보였나 내가 이렇게 역사적인 일이 생긴데 저는 너무 무식하고 그냥 관심 없었다. 그래서 지금 뒤로 보면 정말 우리나라 통일됐을 때 아주 좋은 일이고 평화 위해서 사람들 위해서 그리고 관심 조금 더 있어야 됐었는데 그때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때는 좀 관심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게 야 너희들 좀 관심 있어야 되지 않냐? 말하는 게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데 이거는 약간 우리 나이 먹으면서 조금 지혜도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의 했던 실수는 다음 제너레이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항상 관심 있어야 된다. 좀 열심히 좀 공부해라. 그리고 이 대학교에서 졸업하는 사람들 나중에 만약에 통일되면 관계 좋아지면 아마 제일 돈 잘 버는 사람 될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분들을 제가 만나보면 제가 느끼는 것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 다른 언어, 말부터 다르니까 이게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말, 모국어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노력은 어느 정도 하지만 어른이 되어 보면 이미 다 내가 하고 있는 말인데 디아스포라 특히 이제 어느 정도 성인 가까이 돼서 외국에 나가면 이제 자기가 굉장히 힘든 노력을 하지 않으면 그 사회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이렇게 안톤 숄츠님이 한국말을 잘 할 때 이게 뭐 하룻밤에 된 건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심히 배우고 욕도 배우고 그렇죠? 막 그 은어 약어도 다 배우고 한국말도 굉장히 막 꼬잖아요. 얼마나 복잡합니까? 이런 존칭어 다 배우는 노력을 하다 보니 새로운 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통일하는 과정에서 저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가장 아쉬웠던 건 굉장히 걱정스러운 건 관심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잘 몰라요. 저희 딸이 지금은 중학생인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2016년에 초등학교 학생이었어요. 저를 따라다니면서 꽤 많은 나라를 살아서 야, 무슬림 한번 그려봐 그러면 제법 히잡이랑 잘 그려요. 아프리카 사람도 잘 그리고 뭐 유대인도 잘 그리고 나름 이렇게 특징적으로 잘 그리는데 하루는 북한 사람 한번 그려봐 그랬더니 못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같이 생겼다는 생각도 안 들고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 딸은 어찌 보면 그냥 디아스포라 글로벌 노매드죠. 떠돌이죠. 그냥 중학교 4학년 때 여권이 2개나 있어 도장 찍을 게 없어가지고 여권이 2개나 있는 그렇게 돌아다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그릴 수 없는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도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모르면 관심이 없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한 좀 인포메이션을 좀 열었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북한 거 보면 잡아갔어요. 북한 책 읽으면 잡아가고 북한 뉴스 보면 잡아가고 북한 달력 걸어놓으면 잡아갔는데 요새는 그런 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대학에 있을 때 학교 클래스에서 북한 영화를 한번 틀어봤어요. 살짝 기대했는데 10분 뒤에 학생들이 다 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의 그런 맛있는 드라마만 먹고 살다가 북한의 프로파간다 영화를 보니까 이해하시죠? 뭐 재미가 없잖아요. 이게 신기한 것도 잠시지 핸드폰 보다가 다 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제의 경쟁은 이제는 끝났다. K-팝, K-드라마를 본 사람들이 북한 드라마를 보고 북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없다. 그래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좀 장보들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안톤 숄츠 하신 말씀 듣고. 자, 그러면 이제 시카고에 계신 우리 조셉님, 이제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북향민으로 불러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북향민으로서, 우리나라의 탈분단, 통일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누구보다도 많으셨을 텐데, 어떤 노력들이 이렇게 밖에서 보시기에 대한민국, 남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어떤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주 솔직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혹시라도 발언이 불편하시면 영어로 하셔도 동시 통역이 되죠? 그러니까는 바이링구얼 편하게 쓰셔도 됩니다. 네, 영어도 불편해서 한국어로 준비한 거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제가 예전에 어떤 강연에서도 들은
experiment 실험 결과를 얘기한 걸 흥미 있는 결과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실험은 이거였어요. 회사에서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10배를 줬고 그리고 하는 일은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하는 일보다 그 지적인 지식이 정말 필요 없는 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모여다가 창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에서 A4 용지라고 하는가요? 그 종이장을 이렇게 한쪽에 옮겼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8시간을 시킨 실험이었어요. 일도 쉬웠고 월급도 예전에 일하는 회사에서보다 더 많이 받았지만 그 실험에 참가한 사람의 80% 이상이 한 주도 못 버티고 나갔다는 결과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 결과가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인간은 어려운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없는 일을 하기 싫어한다는 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뭐 북한 통일에 관한 백서, 화이트 페이퍼인가? 뭐 그런 거는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통일부에서도 있을 거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청년들이 대하에서 나왔지만 청년들이 통일에 관심이 없다고 무조건 탓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들을 탓하기에 앞서 먼저 왜 그들은 관심이 없을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질문에 질문으로 답을 들어서 미안하긴 하지만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제가 중국에서 저는 어릴 적부터 길에서 빌어먹고 길에서 자는 것이 뭐 익숙된 상태여 가지고 중국에서도 뭐 빌어먹고 뭐 또 길에서 자는 것이 새로운 것은 아니었고 그렇게 더 어렵다고 생각은 안 들었지만 조금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언어가 안 통하는 곳에서 빌어먹고 해야 되는 것 같죠. 근데 제가 한 번은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길림성에 있는 연길시를 간 적이 있어요. 제가 태어나 가지고 처음으로 그렇게 큰 도시는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도 고프고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지만 일단은 눈앞에 들어오는 커다란 그 큰 시내가 저에게는 너무 신기로워서 이렇게 많이 걸어 다니면서 교회를 찾았죠. 교회를 가면 그게 그래도 교회에선 조금 더 많이 도와주니까. 그러다가 제가 그때 제가 뭐 노숙자 신세에 그땐 뭐 물론 스마트폰도 없었지만 있었다고 해도 제가 그 전화기를 살 수는 없었겠죠. 하지만 그 큰 시내를 그냥 목적 없이 돌다가 큰 강을 가로지른 다리를 맞다들이게 돼가지고 그 다리를 한 중간쯤에 갔는데 갑자기 2월 달이었는데 진눈가비가 막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때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이유는 그때 제일 제가 부러웠던 것은 당연히 진눈가비가 오니까 사람들이 가던 길을 자촉해서 빨리 걷는 거예요. 제가 그때 제일 부러웠던 거는 빨리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빨리 걷는다는 것은 가야 할 목적지가 어딘지 안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새로운 도시에 와가지고 목적지가 없어서 물론 빨리 걸을 수도 있었지만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다리 중간쯤에
한참 서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은 그렇다면 한반도는 혹은 대한민국은 그 다리에 빗대어서 질문을 한다면 대한민국은 빨리 걷고 있는가 아니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그 다리에서 그냥 서 있는가 그렇게 다시 네, 질문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빨리 간다고 해가지고 다 능사는 아니겠지만 아마도 그 간디가 그런 얘기를 한 걸로 기억하는데 speed without direction is irrelevant. 뭐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아마도 목적지 없는 속도는 의미가 없다라고 번역이 될까요? 그래서 네, 제가 바깥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은 그 다리에서 과연 서 있는지 빨리 걷고 있는지 빨리 걷고 있다면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바깥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어느 쪽이라고도 답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아무래도 아시다시피 말도 빨리 못하고 물론 한국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지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챙겨보는 뉴스가 JTBC의 뉴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얘기를 왜 하려고 했던 이유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만 또 갑자기 기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나시면 그때 얘기해 주시고, 굉장히 인상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셨던 것 같아요. 제가 한두 개만 좀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북한과 관련된 일을 하시고 또 미국의 많은 미국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것은 어쩌면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리라고 믿는데요. 그분들이 통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셉유님은 그분들 만나면 통일 또는 탈분단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주장하시고 어떻게 설명하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질문에 예정에 없던 질문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중입니다. 이렇게 답을 할게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태어난 고향을 생각 안 해본 적이 없고, 저는 항상 미국인이라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는 조선 사람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더 익숙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생각 조금 정리할게요. 제가 만나봤고 미국인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하다가 보면 물론 제대로 된 통계는 없지만 한국 사람보다 미국 사람들이 북한 인권에 관한 관심이 더 높아요. 어떻게 보면 고마운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창피한 일이죠. 한국 사람으로서 한반도인으로서 창피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데 우리의 문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더 열심히 응원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사는 북한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도 그렇지만 인턴십도 연구소에서 Inner Korean Politics, 그래서 한국 사회를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라는 것이 지금은 뭐 80년대 후반을 떠나가 forget about 80s. 지금 대학생들이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일자리가 찾기 어렵다는 쉽지 않다는 걸 현실을 잘 알고 있기에 제가 그 청년들을 그리고 또 대한민국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너는 왜 관심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질문을 할 수 없다는 것도 난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계속 말이 길어질 것 같고요. 말이 길다는 것은 포인트가 없다는 걸로 저는 평상시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게 끊겠습니다. 네, 네, 말이 길다는 건 포인트가 없다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제 말을 짧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주 그 정신줄 놓고 듣고 있었습니다. 조셉님 얘기 말씀하시는 그 행간을 읽을 수 있었고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일반적인 통일 담론에서 오늘 이제 통일에 대한 얘기, 남북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하나를 더 얹어보죠. 이게 다름 아닌 디아스포라입니다. 디아스포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통일을 바라본다는 것. 북한에서 북한 사람으로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민으로서 북한을 바라본다는 것과 조금은 다른 디아스포라로서 통일을 바라보는 것. 조금씩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 오늘 행사를 주최하는 리제너레이션 분들을 만나봐도 물론 한국말로 대화하고 소통하지만 관점이 다르고 또 안톤 슈왈츠 같은 님한테 우리 통일할게요 라고 제가 설득할 때 제가 많은 경험해보면 저도 이제 국제사회에서 많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엔이나 EU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한 민족이라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살아야 돼요 라고 하는 게 별로 이렇게 컨빈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백 민족이 한 나라에 살기도 하지만 한 민족이 여러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게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건가? 라는 질문들을 말은 안 하지만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아요. 표정이. 그래서 디아스포라가 바라보는 그 통일과 탈분단, 오늘 주최 측에서 통일이란 단어 대신에 탈분단이란 단어를 쓰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통일이란 건 둘이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된다는 전제지만 탈분단은 이제 포스트 디비전 이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관리해보자 라는 취지가 아닌가 하는 추측인데요. 우리 안톤 슈왈츠님께 디아스포라라는 그 존재가 통일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뭐 안톤 슈왈츠 같은 분도 있고 우리 리제너레이션 같은 분도 있고요. 그럼 질문은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들. 맞습니다. 뭐 사실은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던 대로 제 생각에는 먼저는 사람들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사회적인 문제는 정말 고치려고 하면 법보다 교육 통해서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 생각하는 게 시작하고 생각하는 게 시작하면 변화가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그 법으로 뭐 우리 법을 바꿔야 된다, 우리 뭐 새로운 규칙 필요하다, 뭐 이런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먼저는 사람들 우리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 조금 더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꽤 많이 해외에서 사는 한국 사람 되게 많잖아요. 700만 명 이상 있는 게 알고 있고, 근데 나라에서 사는 사람 한 200만 명 정도 있는데, 독일 사람도 꽤 많이 해외 가는데 우리 8천만 명 이상인데, 근데 해외에서 사는 사람 300 몇십만 명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한국 사람들 꽤 많이 해외 나가는 거예요. 독일 사람과 비교하면, 예를 들어서. 근데 여기 섬인지 뭐 그것 때문인지 뭐 거의 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지금 북한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여기서 오게 되면 아직도 생각보다 힘들어요. 여기는 당연히 점점 지난 10년, 20년이나 뭐 더 많은 외국 사람들 왔는데, 근데 90년대와 비하면 엄청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근데 아직도 사회에서는 가끔 TV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가는 게 그거 빼고 중요한 역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많이. 제가 느끼는 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일부러 예능 프로그램 요청 많이 받았어도 절대 안 나가요. 저는 그냥 시사 프로그램. 잘하셨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정말 어떤 이 의식 좀 바꿔야 돼요. 우리 외국 사람 그냥 재밌는 엔터테이너 아니고 우리는 한국 사회의 새로운 부분이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 인구가 지금 줄이는 중이니까, 고령화이니까, 전 세계에서는 제일 아예 안 나는 나라는 바로 한국이거든요. 근데 일해야 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 사회는 계속 만약에 정말 이 트렌드는 지금 그대로 계속 하게 되면 20년, 30년 후 3천만 명밖에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사는 사람들. 이거 안 돼요. 정말 나라가 사회 무너질 거예요. 누가 이런 노인들 위해서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 사실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상관없이 앞으로 외국 사람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사람들 이런 부분도 좀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 사람들 여기 오는 게 그냥 부담, 뭐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조금 상부 방식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재미있는 게 2019년 말 정도 한겨레 신문에서 한번 조사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평균적으로 75% 남자 여자 상관없이 해외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4명 중에서는 3명 사실 어느 정도 도망가고 싶은 어떤 이런 꿈이 있어요. 아니면 나라가 떠나고 싶어서, 뭐 헬조선이니까 너무 어렵고 뭐 평등성 없으니까 뭐 이런저런 거. 그래서 나가고 싶은 사람 이렇게 많은데,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2018년 그때는 예멘 사람들 뭐 560명 정도 제주도 왔을 때 엄청 많은 사람들 반대하고, 이거 앞뒤 조금 안 맞잖아요. 그냥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서 정말 전쟁 때문에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갑자기 아니야, 오지 마. 여기 우리 땅이야. 약간 이 부분은 우리 정말 한국 사람들 생각이 바꿔야 돼요. 너무 오랫동안 섬처럼 살았어요. 잘 나가지도 않았고 잘 오지도 뭐 사람들도 오지 않았어요. 그는 지금 20년, 30년 전부터 사람들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뭐 4.3 사건이나 뭐 이런 때 뭐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만, 근데 특히는 미국이나 뭐 캐나다, 뭐 호주 뭐 엄청 한국 사람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는 아마 외국 사람들 많이 올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더 이상 그냥 우리 작은 섬, 여기는 한국 사람 위해서 만든 한국 사람만 편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더 이상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테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는 사람 이미 이 사실 알아요. 근데 사회에서는 이런 생각 아직 제대로 도착하지 않았어요. 제 생각에는 그냥 외국 사람들 엔터테이너 아니면 노동자, 그냥 아니면 뭐 농부의 와이프, 뭐 베트남에서 오는 여자들 뭐 이런저런 거. 그래서 정말 사람들, 우리는 글로벌 소사이티, 우리는 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이 조금 생겨야 정말 새로운 더 좋은 한국 사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그 얘기 조금 더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독일은 어떤가요? 독일도 보면 제가 뭐 여러 번 방문해 보면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외국인 디아스포라들이 사는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그 외국인을 좀 굳이 표현하자면 혐오하는 분들도 있고 이게 동시에 또 존재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세요? 먼저는 독일 아까는 8천만 명 정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는 4분의 1 외국 사람 아니면 원래 부모님 해외에서 왔든 아니면 뭐 4분의 1? 예, 4분의 1, 25%예요. 그거는 엄청 많은 사람 그 사람들 이미 독일 여권 있죠. 당연히 그 독일 사람 됐고, 근데 원래 부모님 아니면 부모님의 부모님 원래는 다른 나라에서 왔어요. 그래서 4분의 1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2015년, 2016년 갑자기 그 난민들 엄청 많이 왔잖아요. 거의 150만 명 정도 2년 이내 우리나라 왔어요. 시리아, 뭐 아프리카, 뭐 코소보, 뭐 여러 가지. 근데 그때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 오고 당연히 두려움 생겼던 사람 아니면 반대했던 사람도 있고, 다만 60%, 70% 정도 오라고 그랬어요. 그냥 우리는 새로운 단어도 생겼어요. Willkommenskultur, Welcome Culture, 뭐 그냥 환영하는 문화. 그리고 지금 이거는 5년, 6년 전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때 그랬는데, 야, 너희들 많이 후회할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많은 무슬림 사람도, 특히 뭐 젊은 무슬림 남자들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법률 상태는 심해지고 뭐 이런저런 거. 근데 다 안 생겼어요. 당연히 안 좋은 일 여기저기 있었지만, 근데 이 숫자와 비하면 아무 안 좋은 일이 거의 안 생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신기한 게 2019년 예를 들어서 사람들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더 많은 사람들 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런 큰 임팩트 있어도 150만 명 2년 이내에 오면 이거는 독일 같은 큰 나라에도 큰 숫자이죠. 이런 임팩트 있어도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 있지만 근데 대부분 독일 사람들 반대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아주 중요하고, 그거는 한국 사람 뭐가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독일에서도 우리는 고령화 문제 있어요. 한국만큼 심각하지 않아도 있어요. 거의 모든 선진국 다 고령화 문제 있죠. 그래서 우리 사실 해외에서 사람들 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모든 독일 젊은 여자, 모든 젊은 한국 여자는 아예 한 3명, 4명 정도 나야 한국 인구는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가능성 별로 높지 않죠.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런 두려움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들, 야, 너는 난민 싫어하면 아니면 난민 반대하면 너는 무슨 나치 아니면 너는 이상한 너는 인종차별 너무 강하게 말하면 안 돼요. 사람들 두려우는 게는 이해할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 가르쳐야 돼요. 좋은 모습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 2015년, 2016년, 5년, 6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도 독일에서 안 좋은 일이 별로 안 생겼어요. 그리고 오히려는 사람들 마음이 편해지고 더 많은 사람 와도 돼요. 이런 레슨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디아스포라 스토리라고 생각해요. 예, 고맙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사점, 아까 500만이라 4분의 1이 소위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님이 독일에서 살지 않은 세대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으로 5천만의 4분의 1이면 1200만. 서울 전체 숫자네요. 그죠? 서울 전체가 외국인 또는 외국인 세대의 자녀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된다. 언제부터 그랬습니까? 독일은 아까 제가 한국 섬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나라도 섬이고 마음도 약간 섬처럼 있다고 생각하는데 독일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국경 한 11개 정도 있는 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어느 정도 유럽 지도 한번 보면 독일 어느 정도 가운데 핵심이 있어요. 그래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가는 사람, 동쪽에서 어디 갔다 오는 사람 독일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는 난민하고 이동하는 사람 항상 이거는 독일이었어요. 독일에서는 독일 민족 자체는 그냥 우리는 독일 민족 그냥 독일말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느 정도. 옛날부터 동쪽에서 뭐 북쪽에서 뭐 바이킹들 뭐 내려오든지 뭐 그냥 뭐 계속 교환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요새는 뭐 영국 보면 영국도 섬인데 퀸 엘리자베스 가족 원래 독일에서 왔어요. 사실 그 귀족 보면.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아니면 영국 문화 원래 이름이 앵글로 섹슨 문화이라고 그래요. 앵글로 민족, 독일 민족이었어요. 섹슨 민족도 독일 민족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다 독일 사람이었어요. 어느 정도. 그리고 바이킹도 방문하고 계속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은 원래 항상 짬뽕이었어요. 제 생각에. 바이킹도 방문을 자주 했었군요. 네. 네. 되게 좋아했나 봐요. 약간 우리로 치면 그 대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고맙습니다. 그런 그 교류하고 그 많은 것들이 함께 섞일 수 있는 지리적 특성이 독일에 만들어냈다면 우리 한반도는 어쩌면 분단의 과정이 이 디아스포라와 사회적 다양성을 이끌어내는데 더 굉장히 큰 장애가 되는 거죠. 우리 섬이 맞죠. 우리 대한민국에서 외국을 가려면 비행기밖에 안 되잖아요. 비행기하고 배밖에. 인천공항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사회적 다양성을 더 확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 교류가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고 부정적으로 다가오지 않고 기대되고 설레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달라? 더 좋지. 이런 음식도 먹어? 진짜 신기하네. 이런 거가 돼야지 왜 우리랑 달라? 역시 같이 살면 안 돼. 이런 분위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아주 좋은 제안이셨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기다리셨는데 우리 조셉 김님도 이제 같은 질문인데요. 이제 해외에 있는 디아스포라, 조셉 김님을 또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죠. 북한에서 태어나셨고 미국에서 사시니까 그 국제적 데피니션에 의하면 조셉 김님도 디아스포라의 카테고리에 들어가시는데 조셉 김님 같은 북향민들 북한에서 태어나셔서 북한을 나왔는데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여러 나라에서 사는 분들이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또 거기서 또 자녀도 낳으시고 그분들은 어떤 역할과 생각을 갖고 계시고 통일에 대해서 이제 탈분단이라고 하셨죠? 탈분단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을까? 한번 의견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북향민 혹은 대부분은 탈북자로 많이 알고 있죠. 그분들을 모두 대표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서 들은 얘기인데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사람이 항상 뛰어다닐 수는 없지만 뛰는 게 어렵다고 걷는 것 자체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해외에 살고 계시는 북향민 혹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한테 조금 더 필요한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향을 떠나가지고 먼 길을 왔고 오는 길도 어려웠고 또 자유를 찾았을 때 큰 꿈도 있었을 거고 큰 야망도 있었을 거고 하지만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고 특히 해외에 사는 분들은 또 언어의 장벽, 문화의 장벽 여러 장벽이 있겠지만 그래서 어렵다는 걸 알고 또 그래서 그 경험을 저도 해봤기에 그분들한테 항상 뛰어가라고 자초가지는 못하겠지만 뛰는 게 어렵다고 걷는 것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북향민 친구들에게 하는 얘기면서 저한테 하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고요. 채팅창에 칸트가 자꾸 올라오네요. 제 학교 때 정말 머리 아파 죽는 줄 알았는데. 그리고 뭐 조금 더 제가 좀 전에 드린 답은 사실 의원님의 답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없어서 피해간 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추상적이었죠.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우리 자신이 남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것 같고요. 그게 공부일 수도 있고 회사에서 일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업일 수도 있고 그래서 더 이상은 북한에서 온 사람, 탈북자 혹은 북향민 하면 못 배운 사람들,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라 역경을 넘어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라는 이미지 변화가 오래 걸리겠지만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뭐 조금 더 현실적인 얘기를 하려면 사실 북한을 나와서 뭐 영국, 미국 또 한국에 사는 분들이 사실 하는 역할이 꽤 많아요. 그분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내게 돈을 보내줌으로 인해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많이 도와주는 것도 큰 효과 중에 하나이고 두 번째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 서는 접할 수 없는 지식 혹은 정보들이 사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을 많이 깨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안톤 숄츠님이 4.3 사건도 얘기를 하셨는데 역사를 제가 역사를 좋아하는 편인데 4.3 사건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마음이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르겠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모를 거예요. 4.3 사건에 그렇게 잔인한 게 마무리가 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서북청년단이 역할도 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얘기를 조금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서북청년단은 사실 공산주의가 싫어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한국에 온 사람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 뭐 깡패 집단이죠. 저는 글쎄요, 누구를 그 당시 좌파나 우파나 누구를 탓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한 거는 어떻게 보면 서청들도 어떻게 보면 역사라는 커다란 물줄기에서 이용당하지 않았는가. 그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그렇다면 3만이 넘는 북향민들 혹은 탈북자들, 한국에 사는 그분들, 한국이라는 국가는 우리는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용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몰고 가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질문도 해봅니다.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제가 물론 한국 국내 정치를 한국에서 사는 분들만큼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진보를 선택하냐, 보수를 선택하느냐, 둘 중에 하나 어느 거를 택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그거는 매 개인의 초이스 선택이겠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과연 진보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그들을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을 충분히 주고 있는가,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48년도에 일어났던 어떻게 보면 그 거대한 그 역사 속에 그 서청을 생각해 보면서 과연 3만 명이라는 이 넘는 북향민들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은 과연 많은가라고 질문을 해봤을 때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배우고 다시 반복하지 않는 게 목표라고 많이들 하지만 제발 그 위스덤 그걸 네, 아픔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좋은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어떻게 보면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의 의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스킴님 아마 토요일 밤 10시가 되면 생각이 깊어질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충분히 다 이해하고요.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는지 저도 칸트가 나와서 정말 어려운 세션이구나. 칸트의 코스모폴리탄 호스피탈리티 얘기까지 나왔는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다양한 관점들이지만 하나로 몇 가지로 수렴되는 그런 일들과 생각들은 존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들에 대한 존중 또는 인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27년 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좋아졌죠.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는 선진국이고 더 이상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문제를 OECD 보고서에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답을 만들어서 세계에 알려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답을 먼저 푸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가 이 섬나라 멘탈리티,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이 남북이 한반도가 한 나라였을 때는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했고 또 바다도 관리하려고 했던 민족이었습니다만 분단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단절된 생각들이 우리 생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늘의 이 전체 컨퍼런스의 주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조금 더 존중하고 확보할 수 있으며 이것들이 통일에 또는 탈분단의 갈등을 극복하고 긍정의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을까? 서로 앉으면 너랑 나랑 다른 점만 처음부터 생각해내는 그런 문화가 아니라 서로 다르고 미국에 사세요, 한국에 사세요, 독일에서 오셨어요, 북한에서 오셨어요 라는 그 얘기가 나는 서울 살아요, 나는 분당에 살아요 이런 정도의 사소한 차이로 느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정말 세계 글로벌 시티즌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한국인으로서 이제 동료 정치인들과 이제 여러 얘기를 글로벌 얘기 좀 하자고 만나면
글로벌 얘기를 하자고 만나는데 항상 주제는 통일이에요. 저는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 생각해요. 항상 어디를 가도 글로벌 이슈를 얘기하자 그러면 결국 통일이에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문제, 우리 대한민국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의 남한 문제는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 문제들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 중국, 러시아 문제 다 우리 문제라고 생각해야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눈이 떠진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능력들을 우리가 좀 더 개발하고 키워해 나가야겠다라는 차원에서 아마 이 세션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저희들의 준비된 질문과 발제는 끝났는데 그동안 많은 질문들을 우리 세션 들으시면서 채팅창에서 해주셨어요. 그래서 질문들을 제가 좀 읽으면서 우리 안톤 숄츠님이나 주세김님이나 편하신 대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스크린이 있었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네, 잠시만요. 여기부터 할까요? 아니면 이거부터 할까요? 네. 자,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요.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를 위한 법안 그리고 한국에 살아가는 글로벌 디아스포라, 다문화, 이주 노동자에 대한 법안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많은 관심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노력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제가 정치를 이번 국회에는 아마 그 디아스포라 출신 의원이 없으시죠? 지난번에는 아마 한 분 정도 있으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자스민 리? 네, 자스민 의원이 계셨고 또 나름대로 역할과 메시지를 던지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 같아요. 미국 의회에 한국 그 디아스포라가 4분, 5분 당선됐나요? 4분 당선된 거는 해외 특종으로 우리나라에서 뉴스가 돼요. 근데 우리나라 국회에는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한 번도 없다는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게 약간 괘씸한 거죠. 괘씸하다기보다 페어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전 세계에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갖기를 바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디아스포라에게는 어떤 공간도 기회도 주지 않으려는 이 못된 마음이 있죠. 근데 이거는 단기적으로 보면 이기는 것 같은데 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이 되지 않고서는 디아스포라들이 나아가서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미국에서 그럴 것 같아요. 니네 나라 가면 외국 디아스포라들이 국회에 있냐? 없다. 근데 왜 여기서 국회에 올라 그러냐? 하고 하면 답 없어요. 저는 이런 문제들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치라는 게 아주 현실적으로 표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 분들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좋은 사례가 저는 소위 그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니까 장애에 대한 정책들이 수용성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장애, 그리고 앞으로 조만간 이제 건강의료보험에 정신적 장애에 대한 치료가 많이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좋은 거죠. 그런 식으로 목소리를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일에는 디아스포라 출신들의 의원들이 많겠죠? 그렇죠. 먼저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한국 어느 정도 서민이가 3면에서는 바다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쉽게 알 수 있어요. 나라 크기는 바꾸는 게 쉽지 않아요, 먼저. 근데 독일은 사실 지난 100년, 200년 역사 보면 독일은 어느 정도 German Roman Empire 이런저런 거 있었을 때 그냥 거의 스페인까지 내려가서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폴란드나 체코에 있는 나라는 원래는 옛날에 전쟁 전에 독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엄청 많은 원래 독일 사람이 생각했던 어떤 민족 지금 유럽에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백 년 전까지 전부터 거기 이사 갔으니까. 그리고 독일 사람 아직도 약간 이런 모험적인 마음 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해외 어디 가고 싶은 거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만큼은 아니지만 근데 있어요. 그래서 근데 독일 사람들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생각하면 오히려 특히 이런 전쟁 전 독일이 독일 크기는 훨씬 더 컸어요. 1차 대전 전에 더 컸어요. 그래서 1차 대전 이후는 작아졌어요. 2차 대전 이후 더 작아졌어요, 우리나라. 그래서 거기 아직도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독일 말도 아직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 독일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뭐 이런 테마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금 사회 그렇게 더 이상 그렇게 큰 테마 아니지만 지금 오히려는 더 재미있는 생활 어디 할 수 있는지 약간 디아스포라 테마는 조금씩 달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있고, 두 번째 질문 아마 조셉윤님하고도 좀 연결될 것 같습니다. 조정은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가 사회자라서 아마 질문 주시는 것 같고요. 독일은 흡수 통일 방식이었고요. 31년 지난 지금도 그 후과를, 그 이후의 과를 혹독히 겪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대전환, 제가 속한 정당이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상대를 수용하는 통일보다 서로 국가로 인정하고 교류하는 이웃국가론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시대전환의 대북정책, 통일, 체제 정책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요. 또 지금은 북한도 더 이상 주장하지 않는다는 고려 연방제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웃 국가론을 얘기해서 지난 총선 때 살짝 여러 가지로 이제 논쟁을 일으켰는데요. 저는 북한을 이웃을 넘어서 국가로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통일 정책은 어쩔 때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요. 유엔에 동시 가입했죠. 남한이 함께 해서 그래서 유엔에 가면 국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근데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 전체와 부속도서입니다. 그러니까는 북한도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독일 헌법에 제가 볼 때 뭐 라인강 오른쪽에서 끝까지 이런 영토 조항이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국가인 듯 아닌 듯 하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통일 정책을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대한민국과 북한이 캐나다하고 미국처럼 잘 살면 안 될까? 독일하고 오스트리아 정도만 살면 안 될까? 라는 생각이죠. 그래서 서로를 이웃하는 국가로 인정하고 남한과 북한이 맺는 여러 가지 조약을 국제조약으로 만들고 그렇게 서로 좀 서로에게 위협이 되지 않고 무력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고 경제적으로 주고받을 게 있고 서로 무시하지 않고 북한도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을 뭐 삶은 소대가리 이런 얘기 하지 않고 우리도 북한 분들을 못 산다고 무시하지 않고 이런 정도의 서로 소위 상호 리스펙트하는 국가로 인정하는 게 1단계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가 우리 세대에서 제가 정치할 때 이 정도까지만 이뤄놓으면 다음 후배님들 여러분들 세대는 통일에 대한 얘기를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교류하고 그러니까 저는 고향이 경기도인데 고향이 충청도나 뭐 부산이나 광주 분한테 제가 무시하는 감정 없고 뭐 그냥 서로 너는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지금은 북한민이라 그러면 취업할 때도 이게 조금 불편하고 막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이런 상태로 가서는 통일을 하면 엄청난 부담과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 북한에서 왔어? 뭐 그렇구나. 나는 남한에서 왔어. 이 정도의 쿨한 미국에서 보면 나는 캐나다 출신인데 뭐 미국에서 살아. 이게 뭐 별거 없거든요. 이런 상태까지 가는 게 저는 저희 시대전환의 1차 목표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제가 북한 관리들을 많이 만나봤는데요. 제발 통일 얘기 좀 그만하자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경제가 작게 봐서 30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3만 원짜리 점심 먹을 때 북한은 1,000원짜리 김밥 먹는 경제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매일같이. 이런 상태에서 남한이 통일을 얘기하면 우리는 당연히 흡수 통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냐. 워낙 등치가 차이가 나니까 그냥 서로 인정하고 교류만 좀 하면 안 되겠냐. 근데 왜 자꾸 통일 하냐. 실은 우리도 거꾸로 그랬거든요. 분단되자마자 북한이 우리보다 월등히 잘 살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 얘기 일자도 안 꺼냈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먼저 잘 살게 되자. 그게 1972년이었습니다. 1972년이 돼서 북한과 우리의 1인당 GDP가 비슷해졌어요. 그리고 뒤집어진 거죠. 지금 30배 차이까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걸 알다면 진짜 통일을 원한다. 말씀했다시피 저희 어머님이 평양에서 오신 분이세요. 할머님 평양 여전 일기세요. 저는 통일에 대해서 원해야 되는 삶이지만 그건 우리끼리 얘기고 지금 우리 세대에는 그게 아니라 남북이 서로 이웃 국가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게 생기는 그 정도만 가도 그리고 우리 안톤 슈왈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을 포함해서 하지만 중국, 일본, 러시아와의 관계도 이래선 통일 못하거든요. 누가 이걸 찬성하겠습니까? 이 관계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도 북한이 중국과 북한이 일본과 북한이 미국과 교류하는 것을 저희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막 퍼즐처럼 막 엮여 있어야 전쟁의 위험도 사라지고 그래? 뭐 이렇게 살 바에 그냥 통일할까? 원래 저랑 제 아내랑 연애를 7년 했거든요. 근데 7년째 되는데 보니까 야 우리가 연애로 쓴 돈이 얼마냐 이걸 따져보니까 차 한 대는 샀더라고요. 티코라는 차가 있었는데 옛날에 야 차 한 대는 살다 우리 같이 살자 차라리. 그래서 아주 편하게 결혼을 해서 지금 20 몇 년째 같이 살고 있습니다. 애 낳고 뭐 이런 거죠. 뭐 별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자라는 게 저희 시대전환의 통일론인데요. 조셉 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안 생각하셨군요. 네. 솔직하셔서 좋습니다. 네, 그러면 뭐 알겠습니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그 마지막 몇 부분을 제가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조셉 김님에게 질문 있으면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러면 안톤 슐츠님 건데요. 통일을 두려워하는 마음 중 하나는 이미 우리 안에 쌓여진 갈등에 대한 피로감. 오래된 남북 갈등, 해묵은 지역 갈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로 인해 오는 사회적 갈등이나 피로감이 있나요? 지금 있다면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 재작년에 저도 참여했던 매년 통일 포스터 대회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학교, 초등학교 애들이 해야 돼요. 근데 최우수작의 슬로건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이제 지겹다. 그림 그리기 지겹다. 통일하자였습니다. 포스터 그리기 지겨우니까 이제 통일하자. 이제 더 이상 나올 슬로건도 없다. 뭐 이런 거죠. 70년째 머리를 짜내니까. 그래서 피로감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독일은 그 통일에 대한 그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되게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먼저는 당연히 갈등 있을 수밖에 없어요. 독일에서도 있었고, 아직 100% 해결된, 30주년 됐는데, 그래도 100% 해결된 상태가 아니고. 근데 하나가 제가 말하고 싶은 게, 한국 사람들 갈등 항상 피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는 꼭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갈등 꼭 나쁜 게 아니에요. 갈등 있으면 소통 시작하면 생각이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생각 그 뒤로 한번 깨지고 새로운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이런 대화 문화, 이런 소통 문화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토론 문화가 없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토론 프로그램 참석했는데 토론 한 번도 없었어요. 거기는 그냥 이름만 토론 프로그램인데 근데 사람들 그냥 자기 하고 싶었던 말 미리미리 섰던 말 다 그대로 하고 다른 사람 무슨 말 해도 그거는
관계 없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소통 없었어요. 약간 여러 가지 모놀로그만 있었어요, 거의. 근데 한국 사회는 드디어 한번 어떤 실질적인 소통, 대화, 이런 교육 문화가 좀 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저는 옛날에 그 사찰에서 조금 살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선불교 문화 관심이 많아서 저는 처음 한국 왔는데, 우리 선사님 항상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사찰은 약간 감자 씻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많은 감자 가깝게 물 속에 놓으면 계속 갈아요. 계속 갈고 어떤 friction 있으니까, 어떤 갈등이 있으니까 서로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런 갈등 문화가 있어도 조금 friction, 조금 문제 있어도 저희 컴포트 존 좀 떠나야 돼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더러운 마음 계속 갈면 결과는 깨끗한 감자가 나와요. 서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진심으로요. 네, 감자론이 이제 오늘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갈등 감자론. 그렇죠. 한국에서는 이제 갈등을 되게 회피합니다. 특히 토론에서 갈등을 일으키기는 쉽지 않죠. 그리고 막 그 중고등학교에서는 갈등이랑이 생기면 넌 몇 살이야? 뭐 이러든지 어른들은 학생들은 옥상으로 올라와 이러죠. 그렇죠? 이제 주먹으로 해결하든지 나이로 눌러버리든지 이러려고 하는데 디아스포라 분들은 굉장히 이제 컨플릭트에 어떻게 보면 살아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저희가 회피하지 말고 갈등을 풀어나가는 법을 좀 배우고 경험하고 훈련해야 됐다는 생각합니다. 자, 우리 드디어 김요셉님, 조셉김님에 대한 북한 인권에 관련된 질문 드립니다. 이거 보이시지 않죠? 제가 읽어드려야 되죠? 제가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님, 이거는 조셉김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한민국 대북 정책에 대해 목적이 뚜렷하게 잘 걷고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미국에서 나오는 북한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보편적인 인권 개선 차원의 문제 제기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북한 정권을 그러니까는 pressurizing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이 정도 질문 드리겠습니다. 머리가 나빠서 질문을 제일 잘 기억나는 두 번째부터 답을 드릴게요. 이거 리코딩 되는 거죠? 퍼블릭에 나가는 거죠? 원하시면 그 부분은 딜리트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라이브로 나가고 있죠? 뭐 일단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앞서서 역사를 많이 사랑한다고 했는데 역사를 참 잘 모를 때는 재밌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새로운 것이니까 뭐 이런 재밌다가 조금 더 이해가 되면 답답해지고요. 조금 더 이해가 되면 내 자신이 참 작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렇게 북한 인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혹시 인권이 또 하나의 정치적 도구가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제가 역사를 배우면서 경험한 저의 자그마한 그 경험으로 답을 대치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번 그 첫 번째 질문이라기보다는 아마 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북한 인권을 문제 제기, 북한이 인권이 나쁘다라고 계속 국제사회에서 말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권에 대한 관심보다는 북한 정권을 공격하는 도구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에서 살아왔고 또 그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고 인권 운동가들이 얘기하는 북한의 인권 상황 절대로 틀린 것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정말 좋은 순전한 의도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삶을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에게 되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겠지만 정치 그 자체가 도구가 아닐까요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북한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를 부인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걸 꼭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제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제가 한 16살, 17살 때는 정치하면 조금 아름다운 걸로 조금 더 그렇게 생각이 따뜻한 마음이 들었었는데 사회를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나이가 들면서는 과연 그럴까라는 질문에 지금은 답을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더 어린 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미국 안에도 인권 침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과연 너희들이 다른 나라의 인권을 말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정당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인권과 정치는 원래는 따로이지만 떼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떼어낼 수 없다는 걸 전제로 삼는다면 그렇게는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엄마가 완벽할 수는 없죠. 완벽하면 사람은 아니죠.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또 엄마가 아니죠. 하지만 그 엄마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고 해가지고 그 엄마에게 아이를 너의 자식을 사랑할 수는 없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답을 드리겠고요. 다이아스포라에 대한 정의가 아직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머리가 뛰어나지는 않지만 또 그렇다고 머리가 아예 쓸모없는 머리라고 생각은 안 하지만 제가 몇 주 동안 공부를 해봤는데 아직도 저는 다이아스포라의 정의를 어떻게 내려야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며칠 전에 제가 지금 휴가 중이라 친구들하고 영화 한 편을 봤어요. 이웃집 사촌인가? 그런 영화를 봤는데 거기 그 주인공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대사가 기억에 아직도 남는데 자네 혹시 내가 왜 목욕탕을 좋아하는지 아나?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하는 얘기가 목욕탕에 들어오면 다 옷을 다 벗으면 뭐 지역주의도 없고 야당도 없고 여당도 없어서 좋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다이아스포라를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우리 인간이 목욕탕에서처럼 정말 차이점을 보지 않고 그 다름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면 다이아스포라는 개념은 애초 성립되지도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참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꿈을 꿔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질문 디아스포라의 정의에 대한 그 고민은 아마 이 주최 측도 아마 의도적으로 디아스포라에 대한 정의를 단정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럼 난 디아스포라가 아닌가? 라는 사람들이 반드시 생기고 그런 배타성은 철저하게 이 모임과 의도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이것으로 아마 조셉윤님은 그 마무리 발언을 제가 가름해야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그 안톤 슈얼츠님 마지막으로 한마디 우리 전 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알고 있거든요. 시카고에서 뭐 유럽에서 미국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에서 보고 계신데요. 마지막으로 마무리 클로징 멘트 한마디 해주시죠. 예, 그냥 우리 되게 디아스포라에 대해서 동일에 대해서 되게 복잡한 테마에 대해서 오늘 많이 얘기했는데 제 생각은 가끔 해결 방법, 어떤 솔루션 생각보다 간단해요. 얼마 전에 이런 또 난민 문제 때문에 뭐 이런저런 거 독일 기자가 유치원 갔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 자 저희 유치원에서 외국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 기자 보고 아니요 아이들밖에 없어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서 이 기자를 완전히 그냥 와 이거는 정답이야. 그래서 이 아이는 그냥 다 아이들이잖아요. 무슨 피부 색깔인지 무슨 종교인지 뭐 그냥 구별 안 해요. 그냥 아이들이고. 그래서 이런 뭐 그때는 뭐 5살 아이 정도였나 봐요. 뭐 4살, 5살. 이 아이는 이런 생각 날 수 있으면 가끔 우리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뒤로 한 걸음 뒤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간단한 마음으로 우리 다 사람이고 피부 색깔, 종교, 국적 상관없이 우리 다 이 세상에서 살아요. 그럼 디아스포라는 먼저 좋은 것이고 우리 다 세계 시인 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다 아이들만 있어요라는 말이 아마 여기는 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인류이고 휴머니티이고 사람들입니다라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40대 후반인데요. 제가 대학을 다니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 서울 지하철에서 아주 드물게 외국인 분이 타시면 앉으시면 옆에 있는 분이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안 믿기시죠, 여러분? 그런 걸 제가 보고 자란 사람입니다. 근데 지금은 옆에서 누가 앉아서 도망가기보단 서로 말 걸고,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서로 교류하고 교제하는 거. 제가 사는 아파트에도 외국인 가정이 2가정이 계세요. 제가 본 가정만 2가정이에요. 저희 딸들하고 아주 잘 지낸 친구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보다 한 걸음 더 나아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죠, 이게. 더 갈 길이 많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중에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도 우리 조셉님 님이 정치가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정치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업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랑에 대한 실질적 표현이죠. 말로 할 수도 있지만 법과 제도로 인간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정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와 관련된 것도 어떻게 보면 결이 다 있고요. 앞으로도 디아스포라라는 그 화두가 우리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그런 목소리로 잘 활용되고 그런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합니다. 광고가 몇 개 있어요. 끝나기 전에 이제 오늘 이 세션 이제 3일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소위 디아스포라 선언문을 만드셨다고 해요. 그래서 잠시 후 서울시간 1시 반부터 선언문 낭독식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셔서 멋진 내용과 그림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주최 측의 광고이고요.
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된 분들이 여기서 멈추지 말고 리제너레이션과 또 다른 여러 디아스포라 활동들과 함께 생각을 말해서 실천으로 이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행동하지 않은 실천은 생각은 싸구려예요. 그것은 세상을 바꾸지 못해요. 생각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응집이 되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를 시작으로 제가 아까 마무리라고 했지만 대장정의 마무리지만 저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선언문 낭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조금 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해 나갔으면 좋겠고 저도 미약하지만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이 세션을 마칠게요. 아무리 좋은 세션도 예정 시간을 넘어가면 평가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세션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